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제 쿠버네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EKS 잘 모르시는 분들도 쿠버네티스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사실 저희가 EKS 자체는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녹여서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야지 EKS를 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약간 같은 그런 평행선 안에서 뭔가 세션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요 쿠버네티스 오버뷰라는 세션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자체가 뭔가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변하면서 이제 그러한 컨테이너를 잘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도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불과 3-4년만 해도 이제 쿠버네티스 외에도 뭐 도커 스웜이나 굉장히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작년 그리고 올해부터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이퀄 쿠버네티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쿠버네티스의 입지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컨테이너에 대해서 개념 검증을 하고 테스트베드에서 특정 VM 위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올렸었을 때는 사실상 이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뭔가 프로덕션 레벨에서 이제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 올려 가지고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VM이 굉장히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저사양의 그런 다른 VM들이 위에 여러 개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나로 클러스터링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럴 때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쿠버네티스나 아니면 다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그런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러 VM들을 이제 묶어 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드는 게 통상적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특정 서비스, 즉 컨테이너를 배포를 했는데 어 A라는 그 VM에만 계속 몰려 있네? 라는 고민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컨테이너 A와 B가 통신을 해야 되는데 각자 다른 VM에 위치해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내 컨테이너가 만약에 터미네이트 됐다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셀프 힐링으로 다시 올릴 수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운영자가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버든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기술들은 사실은 편안하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컨테이너가 이런 역할들에 다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컨테이너를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방금의 그런 고민들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모두 다 해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도입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요즘은 이제 쿠버네티스가 절대적인 우위를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에는 뭐 쿠버네티스, 도커, 스원, 메소스 요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함, 아마존 ECS 등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이유 이퀄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필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서버가 있으면 어디다가 내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것이 적합할지, 그리고 내가 서비스 A라는 걸 담당하는 컨테이너를 3개를 지금 배포했는데 이 3개가 정상적으로 다 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그 하나가 비정상적이면 이 하나가 다시 뜰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셀프 힐링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이어서 설명드리면 3개의 이런 그 하나의 그 A라는 서비스를 하는 3개의 컨테이너가 있으면 트래픽에 따라 적절하게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오토 스케일링 메커니즘을 설치해서 이 파드들이 뭐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뭐 70%가 넘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많은 파드들을 생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등등등등 이렇게 쿠버네티스가 필요한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목표이자 이제 다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가장 궁극적인 메인 골은 결국 화면에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쿠버네티스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디플로이먼트 같은 오브젝트를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 야물 파일을 작성하죠.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면 그 디플로이먼트 안에 나의 지금 이 컨테이너, 즉 파드가 예를 들면 몇 개를 배포할 건지가 레플리카라는 키값 옆에 뭐 3 이런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3이라는 게 desired state고요. 그러면 쿠버네티스는 결국에는 그 서비스가 세개가 정상적인 세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케줄링하고 셀프 힐링하고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동작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의 아키텍처를 이제 하이 레벨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버와 컨테이너 그리고 그 사이에 쿠버네티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다양한 오브젝트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뒤에서 볼 거지만 마스터노드에서 이제 API 서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든 그런 쿠버네티스의 로그 값들을 저장하는 etcd 그런 키밸류 분산 스토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큐블렛이나 큐브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워커노드 단, 즉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특정 VM, 이게 워커노드죠. 이 워커노드 안에 있는 이제 큐블렛이나 큐브 프록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배포하는 가장 최소 단위인 파드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마스터노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쪽 워커노드 두 대가 있는데 요런 워커노드들의 집합을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컨트롤 플레인, 오른쪽은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그런 모든 명령들은 다 API 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은 사용자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와 같이 서비스 A라는 파드를 3개 이제 배포해라고 큐브커트 명령어를 내려가지고 이제 딱 쿠버네티스에 내리면 그럼 가장 먼저 받는 것은 API 서버입니다. 그럼 이 API 서버는 이제 적절하게 컨트롤러 매니저에 갔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스케줄러도 갔다가 etcd 기록도 했다가 그다음 데이터 플레인에 가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API 서버가 가장 이제 그 핵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컨트롤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컨트롤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이제 뭐 디플로이먼트 같은 것을 하거나 레플리카 셋 같은 오브젝트를 실현시킬 때에도 각각을 담당하는 컨트롤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그레스 오브젝트를 이제 그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워커 노드에 이제 파드를 그 스케줄링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tcd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의 그런 모든 동작들이나 아니면 환경 변수가 그런 것들 등등이 다 있기 때문에 요런 이 etc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편의상 그냥 마스터 노드를 하나로 보이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마스터 노드는 결국 쿠버네티스의 뇌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쿼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마스터 노드를 이제 3개 배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워커 노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나의 컨테이너 파드랑 이퀄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 파드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최소 실행 단위이고 요 파드는 1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드 이퀄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만약에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의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동작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큐블렛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보면 워커노드 단에서의 그런 대장 역할을 하는 그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의 그런 명령어를 받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큐블렛이 그 역할을 하고, 이제 큐브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것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파드들이 있는데, 요 파드에는 지금 그냥 그림에서는 두 개의 컨테이너가 있고, 그리고 뭐 임시의 그런 스토리지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이따가 뒤에 살펴볼 뭐 레이블이나 메타데이터 같은 속성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이 레벨에서 본다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간단하게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보면 아까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에는 그런 쿠버네티스의 모든 동작들이 API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API 서버를 모든 것들이 다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뭐 쿠버네티스를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API 서버에 부하가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etcd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 응답으로 제공한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리소스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들의 묶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 레플리카스 컨트롤러, 노드 컨트롤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컨트롤러들이 이 컨트롤러 매니저 안에 있다입니다. 그리고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가 할당되지 않은 새로운 파드들을 감시한 다음에 이 파드를 어떤 노드에다가 배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et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담는 저장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etcd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신다면 이 etcd 자체에 대한 그런 가용성들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된 데이터에 그런 백업이 필수적이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참고를 하기 때문에 요런 멘션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에서 이제 하나의 워커 노드에는 이제 큐블렛과 큐브 프록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큐블렛 같은 경우에는 워커 노드에서 실행되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파드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확실하게 동작하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 노드 안에서의 그런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의 요청을 받아서 실행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큐블렛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큐브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프록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규칙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보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다 묶여져 있지만 사실 요런 VM들, 각각의 VM들은 사실 개별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 다 합쳐 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 즉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IP 테이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때에 따라서는 워커노드 1에서 2로 통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큐브 프록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파드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오브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션 끝나고 나중에 PDF 파일로 동봉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명령형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큐브 커틀 이런 CLI를 이제 타이핑 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오브젝트를 배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편하긴 하나 두 가지 단점이 있죠.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파드이고 별로 큰 옵션이 없다면 간단한 이제 CLI로도 배포가 가능하지만,
여기 벌써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이고 그리고 태그 값이 어떻고 그리고 레플리카는 몇 개를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 다양한 옵션들이 붙는다면 굉장히 이 CLI들이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을 해 보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즉 다수의 혹은 하나의 팀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일회성의 그런 CLI를 타이핑해 버리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스펙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추적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모두 다 야물 파일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런 야물 파일들을 관리하고 단순히 그 큐브커틀 apply -f 그리고 nginx 야물 파일 혹은 delete -f 이런 식으로 야물 파일에 의해서 뭔가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그런 야물 파일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desired state고 그리고 이제 current state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서의 그런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싱크가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그런 컨트롤 루프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요 상태가 똑같은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예를 들면 3개를 배포하는데 2개밖에 배포가 안 돼 있네. 그럼 그걸 인식해서 하나를 더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메커니즘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쿠버네티스 야물 파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야물 파일로 이제 오브젝트들을 잘 관리를 해야지 이제 다수의 그런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나 아니면 여러 팀원들과 운영할 때 사실 운영 관리하는 것들이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야물 파일을 잘 작성하고 각자의 야물 파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 여기 화면에 번개 모양이 있는 것들이 야물 파일에서 필수적인 키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API 버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카인드인데 요 카인드에 오는 것들이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아니면 서비스 오브젝트 혹은 인그레스 혹은 뭐 데모셋 요런 것들이 요 카인드에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카인드에 따라서 각각의 API 버전이 다릅니다. 이따가 이제 솔트웨어에서 준비한 그 오후 실습을 하실 때 아마 야물 파일들을 눈여겨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f/v1이었다면 예를 들면 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API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요 오브젝트에 따라서 API 버전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쿠버네티스마다 각각의 오브젝트에 이제 지원하는 API 버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1로 실습을 하는데 저희가 뭔가 야물 파일을 배포를 하면 워닝 사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천천히 읽어보시면 당신이 쓰는 지금 이 API 버전은 1.22 버전에서는 디프리케이트 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요런 API 버전 잘 체크하시고 쿠버네티스를 나중에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에도 요런 API 버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요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오브젝트를 구분 지어 줄 수 있는 데이터 정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사과가 어디 사과인지 뭐 대구 사과인지 아니면 영주 사과인지 그런 것들을 뭔가 포스트잇 같은 곳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스티커로 붙이죠. 그런 것처럼 메타데이터도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배포돼야 되는지 어떤 키 값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시해 놓은 게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타데이터에서 네임을 보시면 저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이제 논리적으로 공간을 나누는데 그런 그 공간들이 네임스페이스죠. 그래서 그런 네임스페이스는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어노테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노테이션은 어떤 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타데이터랑 어노테이션을 보면 어노테이션은 이따가 저희가 이 케이스 실습할 때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사람이 인식하는 그런 그 뭐지 메타데이터라기보다는 요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머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개의 그런 키값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요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타데이터 안에 있죠. 그 오브젝트에 첨부된 키밸류 값으로 오브젝트의 특성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스펙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에서 지금 요 디플로이먼트에서 배포될 그 오브젝트 그 컨테이너가 어떤 것들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디플로이먼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플리카스 3개를 배포할 건데 여기 쭉 내려가서 보시면 한 뎁스 더 내려가서 보시면 스펙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에 컨테이너인데 이름은 엔진X고 이미지는 엔진X 1.79 태그 달고 있는 거, 그리고 포트는 80폰 포트를 열어줄 거야. 이런 것들이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스펙에 있는 컨테이너를 파드로 묶은 다음에 3개를 배포를 하는 것이 이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레이블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이제 결국에는 여기 셀렉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매치 레이블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 app.nginx 여기 레이블에 있는 것과 똑같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레이블 값에 이 레이블 값을 이제 매치되는 것을 이제 매핑시켜라 이런 의미에서 매치 레이블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라는 것들은 아까 같이 디플로이먼트와 같이 그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야물 파일, 오른쪽에 있는 야물 파일처럼 의도를 담은 레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와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원래 가져야 되는 그 desired state 이 2개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그림을 보면 갑자기 이제 하나의 그런 디플로이먼트만 얘기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들이 나와가지고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운영을 하신다고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그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에 워커노드가 있고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요청을 보내면 서비스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디플로이먼트 중에서 특정 파드에 이렇게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리스하게 뭔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보내고 리퀘스트를 받고 응답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볼륨과 엮여 있어가지고 그 볼륨에 있는 값들을 읽어서 뭔가 값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따가 말씀드릴 뭐 PVC 그리고 PV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상당히 그 복잡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 단계마다 분절마다 이제 디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쿠버네티스가 러닝 커브가 높은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자유도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PV나 PVC도 그렇고 아니면 나중에 이따 뭐 말씀드릴 다른 내용들 오브젝트들도 그렇고 다 디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조합하면 자유도 높게 그리고 재사용성을 이제 극대화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워크로드의 생성을 위한 기본 컨셉,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파드는 많이 보셔서 익숙하겠죠. 그래서 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의 리소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레플리카 셋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YAML 파일에서 그런 셀렉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드의 스케줄, 스케일링, 그리고 삭, 딜리트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을 이렇게 뭔가 내리면 레플리카 셋이 그걸 받고 그다음에 파드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네, 여기 레플리카 셋이 여기 가운데 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파드와 레플리카 셋에 대한 선언적 관리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여기 파드에서 예를 들면 여기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다른 컨테이너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컨테이너라고 하면 이 컨테이너에서 쌓이는 로그들을 어딘가 라우팅해서 AWS로 따지면 뭐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키네시스 뭐 데이터 스트림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S3 같은 곳으로 나중에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로그를 라우팅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사이드카 형태로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저희가 서비스 메시 같은 것들도 여기 이렇게 사이드카 형태로 해가지고 이 서비스 메시들이 네트워크의 그런 트래픽들을 다 관리를 하고 네,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이드카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데몬셋 형식이 있습니다. 이 데몬셋 같은 경우에는 마치 에이전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커노드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파드들이 있다라고 하면 데몬셋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그 라우터가 각각의 파드 안에도 심어질 수 있지만, 혹은 데몬셋을 통해 가지고 워커노드 안에 에이전트처럼 있어서 다른 그 워커노드 위에 있는 모든 파드들의 그런 로그들을 받아서 그 데몬셋을 처리하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몬셋은 마치 에이전트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내 데이터 플레인에 만약에 워커노드가 3대가 있다라고 하면 데몬셋 형태로 프로비저닝하면 파드가 3개가 다 한 군데마다 하나씩 이렇게 배포될 겁니다. 그리고 애드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애드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하시죠. 쿠버네티스 자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잘 돌아가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오브젝트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필요하다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애드온으로 따로 이렇게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쿠버네티스에서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 애드온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그 제공하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애드온 형태로 프로비저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클러스터 로깅부터 해서 뭐 스토리지 등등등등 필요한 그런 액세서리들을 뭔가 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넣을 때 이런 애드온들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카, 데모셋, 애드온 이런 개념들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선언형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꼭 잘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를 이제 화면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요 YAML 파일이 어떻게 배포됐는지 그림을 그려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여기 파드가 이렇게 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파드의 레이블 값, 앱은 엔진X이다. 이런 레이블 값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드는 결국 레플리카 그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렇게 레플리카 그 셋 오브젝트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 셋 플러스 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파드의 생성 흐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지금 어떤 흐름이다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계속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큐브커트를 이렇게 타이핑 하셔가지고 뭔가 파드가 배포되기까지 API 서버랑 그다음에 etcd를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이런 다싱크 작업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워크노드에 이제 파드가 배포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인증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알아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클러스터를 이렇게 생성을 했으면 결국에는 그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을 거고, 그 관리자들은 특정 권한, 인증이나 인가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매니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개발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개발자가 authentication 예를 들어 가지고 인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인증 관련된 종류는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인증이 다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너는 이 적절한 권한이 있니?" 그런 인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내린 명령을 allow 하든지 deny 하든지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A라고 있는데요. 네,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아니고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로 파드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개발자가 권한이 있는 그런 것처럼 이제 각각의 파드도 특정 권한을 가지고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권한을 얘기할 때에는 사람한테 매핑시킬 때, 그리고 파드에 매핑시킬 때 각각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센티케이션에는 뭐 보통 이제 X509 클라이언트 인증서 많이 쓰시겠죠. 그리고 아니면 OIDC 토큰 같은 것도 쓰실 거고요. 네, 그래서 요러한 그 클라이언트 인증서들이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RBAC, ABAC, 웹훅, 노드 뭐 이런 것들 등등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는 사실은 어센티케이션을 위한 구성 요소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오서라이제이션만 수행하고 있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오서라이제이션에서 알백 같은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만 쿠버네티스에 네이티브하게 있지 어센티케이션에 대해서는 따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딱히 표준이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구축해서 붙여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EKS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센티케이션에는 이제 IM을 매핑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온프레미스에서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관리했었을 때는 X509 같은 것들, 네, 로 이제 어센티케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인증이 이루어지면 그럼 요 사용자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런 어서라이제이션에 대해서만 체크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파드나 유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용자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저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롤들도 이제 서로 매핑시킬 때 항상 롤 바인딩과 같은 요런 메커니즘이 중간에 껴서 이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전체의 자원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단위로 이제 뭔가 뭐 권한이 있을 때는 클러스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네임스페이스 자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 클러스터 안에 네임스페이스 ABC가 있으면 A 네임스페이스에만 이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롤이 이제 네임스페이스 관련된 롤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롤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롤이랑 그냥 롤이 있고, 그리고 유저나 이런 서비스 어카운트 엔티티가 이 각각의 롤에 매핑되기 위해서는 이제 롤 바인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어줘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그냥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사실 서비스 어카운트도 이제 그냥 롤, 그리고 클러스터 롤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유저 같은 경우에도 클러스터 롤, 그냥 롤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만 딱 요 페이지에서 기억하실 거는, 쿠버네티스는 자체적인 오센티케이션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근데 이제 오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알백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클러스터 단위로 롤을 매핑하거나 아니면 그냥 네임스페이스로 이제 롤을 정의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은 롤 바인딩을 통해 가지고 매핑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오서라이제이션, 엔티티가 어떻게 오서라이제이션 할까에 대해서는 유저와 서비스 어카운트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따가 이런 실습을 하실 때, 아까의 그런 서비스 어카운트가 이거였구나 라고 조금 다시 기억해 주시면 오늘 아마 많은 것들을 조금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스토리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각각의 이렇게 파드를 한번 뜯어본다면 이제 컨테이너가 있고,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본다면 저희가 이제 뭐 파일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파일 시스템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뭐 웹서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리드라이트 요런 거 응답을 통해 가지고 뭐 결과값을 낼 수도 있겠죠. 혹은 때에 따라 가지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즈 된 그런 볼륨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볼륨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값을 받고 그다음에 쓰고 이런 작업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볼륨이 왜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 보면요. 사실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존 VM 대비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습니다. 그리고 에페머럴하기 때문에, 즉 휘발성이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죽으면 이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들도 같이 날아가요. 근데 만약에 이 컨테이너에 있는 데이터는 영속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다른 메커니즘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볼륨 오브젝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컴퓨팅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터미네이트 됐다가 다시 스타트하는 거 오케이. 다만 근데 지금 나의 데이터 이거는 영원해야 돼라고 했었을 때 요런 쿠버네티스의 볼륨 오브젝트 같은 것을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 퍼시스턴트 볼륨 같은 것 여기 뒤에 설명드릴 건데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읽어오고 그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컨테이너 워크로드에서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뭔가 볼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파드가 프로비저닝 되면서 이제 사용되는 임시 저장 공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드와 생명주기를 함께하는 그런 이제 그 파드가 죽으면 다 같이 날아가는 휘발성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스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지금 여기 파드는 어떤 AWS EC2, 즉 VM에 또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 EC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EBS 볼륨이 붙어져 있겠죠. 왜냐하면 뭐 루트 볼륨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EC2 안에는 EBS 볼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EBS 볼륨에 있는 그 파일이나 경로를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것이 호스트 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시스턴트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PV 같은 것들, 여기 PVC는 아까 롤 바인딩에서 저희가 그거 한 것처럼 이제 PV 클레임이라고 해가지고 퍼시스턴트 볼륨에 클레임하는 걸 생성한 다음에 PV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스토리지 공간에 있는 내용들을 당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것들은 empty 디렉토리, 그리고 어떤 것들은 호스트 패스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고, 또 어떤 것들은 여기 파드에 보시면 이제 퍼시스턴트 클레임을 사용해가지고 EBS나 아니면 EFS 같은 것들을 묶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퍼시스턴트 볼륨 생명 주기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다이나믹 PV 프로비저닝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이 클레임을 생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가 볼륨 프로비저닝이 되고, 그리고 PV가 이제 이렇게 그 PV 클레임에 매핑이 되면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파드에 지금 이렇게 서로 매핑돼 가지고 그 특정 스토리지에 있는 것을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에는 그 볼륨 오브젝트의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 많은 분들이 질문이 없으신데, 네, 제가 이제 20분 더 설명드릴 거긴 한데,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지금 주평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제 리소스 쿼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지금 특정 파드 야물 파일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는 이런 것들이 명시 안 했지만 스펙에 내려가서 이제 리소스를 보면 메모리, CPU 그런 요청 그리고 리밋 이런 값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러한 리소스 쿼타를 정하는 것들은 때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이것들이 장애 전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배포한 파드가 리소스를 얼마나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메모리를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그래서 다른 파드들도 같이 이 컴퓨팅 엔진 위에 있는데 제대로 동작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덕션 레벨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운영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사실은 각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파드 같은 곳에 이런 리소스 쿼타를 설정을 하셔야지 얘가 만약에 하드 리밋이 뭐 예를 들어 5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500을 넘으면 이제 바로 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정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런 설정이 없으면 무한정 이렇게 리소스를 잡아먹으면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리소스 쿼타를 정하는 것은 장애 이제 되게 조금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소스 안에서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저희가 리퀘스트와 리밋이 있는데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드 배포를 위한 이제 최소 요구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밋 같은 경우에는 파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용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소프트 리밋과 하드 리밋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된 자원이 있었을 때 그걸 CPU가 그걸 초과하면 스로틀링이 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로세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 하면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뭐 OM 막 이런 것들, 아우런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보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각각의 CPU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있고 여기 첫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청 CPU가 이제 미할당 CPU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배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같은 데 보시면 지금 요청 메모리가 미사용 메모리보다 크기 때문에 배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리소스 얼로케이션 때문에도 예를 들면 지금 이 노드는 꽉 찼어. 용량 더 이상 없어. 다른 데로 가. 이런 식으로 또 라우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QoS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Qo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노드에서 그 제공되는 제한된 컴퓨팅 자원을 여러 파드에서 경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자원 사용을 보장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인즉슨 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그 같은 그 선상에서 있으면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그 이제 쿠버네티스 안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워커 노드들이 예를 들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는데 모든 파드들이 다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뭔가 파드들이 스케줄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의 워커 노드를 더 추가하는 그런 클러스터 자체를 스케일링하는 것을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워커 노드가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파드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뭔가 프로비저닝이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파드가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워커 노드 안에서 안 중요한 파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얘가 일정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특정 중요한 파드가 들어오면 자리를 내주면서 그럼 얘는 언스케줄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워커 노드를 실행시켜 가지고 그 워커 노드가 이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도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위입니다. 지금 네, 동성님과 레성님 얘기 말씀을 이따가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혜진님 건 지금 이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기 CPU 나누는 여기는 네, 그 단위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CPU 단위. 아니면 제가 이따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스케일링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스케일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여러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파드 레벨로 생각을 한다면 요 각각의 파드가 이제 오토 스케일링 될 때에는 HPA가 있고 그리고 요 파드를 이제 예를 들면 스케일 업, 이 파드의 스펙을 늘리기 위해서는 VPA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그 워커 노드 안에 이렇게 다 풀이 차버린다면 결국에는 이 워커 노드 자체를 증설시켜야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가 그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뭔가 탄력적으로 이제 그 메커니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요런 각각의 레이어에서 오토 스케일링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특정 매트릭 값을 받아 가지고 이 매트릭 값이 이제 이 원래의 그런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트리거 포인트보다 이상치네? 그러면 스케일 업을 해야지, 스케일 아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 서버에서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HPA나 뭐 VPA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화면으로 보시면 네, 특정 파드가 지금 빨간불이 올라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트리거 포인트를 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매트릭 서버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컨트롤러가 그걸 매니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HPA 오브젝트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HPA 컨트롤러가 결국에는 그 명령어를 가장 첫 번째로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레플리카 셋의 명령을 내리고 새로운 파드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파드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파드가 이제 펜딩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때에는 하나의 워커 노드를 더 늘려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가 더 느린 다음에 여기에 파드가 위치되도록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에서의 네트워킹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이제 쿠버네티스의 정말 그 오버롤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1시간이 조금은 빡빡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요 장표들 보시면서 개념을 계속 리캡하시면서 운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vs 파드 네트워킹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기본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브릿지죠. 그리고 이제 뭐 호스트, 이제 컨테이너 넌 요런 다양한 그 네트워킹 옵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브릿지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성님, 제가 아까 자료 파일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들으시고 나중에 네, 요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하는 자료들은 모두 다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드 네트워킹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보시면 하나의 여기 파드에는 이제 여러 개의 그런 컨테이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로컬 호스트로 이렇게 통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의 기본적인 네트워킹 제가 브릿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고 호스트 단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퍼스 컨테이너가 있어 가지고 이 퍼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똑딱이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이제 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요런 특수 목적 퍼스 컨테이너도 요 파드 안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런 리스트들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파드 간의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 파드 노드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파드가 여기 다른 데 위치해 있으면 브릿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신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워커 노드가 여러 개인데 다른 워커 노드 안에 있는 파드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CNI를 이용해서 그렇게 각각의 파드 간에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요 인터페이스 중에서 뭐 선택을 하셔 가지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칼리코도 있고 뭐 셀레니움 그리고 AWS에서는 VPC CNI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 네트워킹을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호스트 네트워크 IP 대역과 그다음에 그 안에 올라가 있는 지금 컨테이너의 대역에 있는 그 네트워크 대역들이 다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컨테이너 1에서 컨테이너 2, 즉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단에서의 요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컨테이너 1에서 4로 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요 IP 대역에서 지금 다른 IP 대역도 거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우팅 테이블 값을 보면 소스 단에서 이너와 아우터 요런 그 라우팅 테이블 값들이 각각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패킷이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어떤 길을 통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 다 명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리진 그냥 패킷과 그리고 제가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는 VXLAN과 그리고 IPIP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VXL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아우터 관련된 정보들이나 패킷이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성능을 생각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중에 쿠버네티스에서도 어떤 식의 네트워크 메커니즘을 가져갈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패킷 해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디플로이먼트 앞단에 이제 뭔가 서비스라는 오브젝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매핑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익스터널에서 인터널로 이렇게 트래픽을 받냐면 인그레스를 타고 서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드를 타고 이런 흐름으로 이제 리퀘스트가 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내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서비스 오브젝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외부에서 이렇게 하지 못해 그 통신을 바로 다이렉틀리하게 통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IP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부 안에서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저희가 뭐 SSH 등을 통해 가지고 요 워크노드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요 안에서 이제 서비스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노드 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워커 노드에 지금 특정 그 포트 번호를 열어놔서 그 포트 번호를 타고 지금 서비스 오브젝트로 간 다음에 파드로 그 흐름이 라우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트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번에서 327, 3만 번에서부터 32,767 포트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포트 통해 가지고 서비스로 들어오고 요 서비스가 만약에 이 서비스에 해당하는 파드가 여기에 없더라도 이제 다른 그런 워커노드에 있는 파드로 라우팅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은 복잡하고 약간 인프라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나중에 장표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드 밸런서 타입인데요. 요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붙습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뭐 CLB, NLB 요런 것들이 붙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드 밸런서를 먼저 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비스 단으로 가고 파드 단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로드 밸런서에서 지금 쿠버네티스 데이터 플레인 페이싱 한 다음에 열려 있는 포트에서 이제 어떤 파드로 가는지 요런 흐름을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그레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 인그레스는 아까의 그 서비스 앞단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인그레스가 프로비저닝 되면 예를 들면 AWS에서는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인그레스를 실현시켰을 때 ALB가 나오면 그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7 그런 로드 밸런서이기 때문에 이런 패스 라우팅 기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SSL 오프로딩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네 쪼끔 더 보안적으로 안전한 그런 것들 메커니즘도 그 ALB 단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그레스를 통해서 레이어 7에 대한 트래픽 처리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의한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거를 쿠브커트를 어플라이 마이너스 F를 했었을 때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그걸 받은 다음에 이제 ALB가 프로비저닝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라우팅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제가 ALB 그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도 말씀드렸지만 엔진엑스 컨트롤러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뭔가 직접 구축하시거나 이제 구축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나에게 어떤 것들이 더 맞는지 우리가 심플하게 이제 운영을 좀 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뭐 엔진엑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장 정도 남았는데요. 쿠버네티스 서비스 타입별 트래픽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80번 포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ALB의 타겟은 인스턴스 모드 혹은 IP 모드로 등록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타겟이 여기 이 인스턴스 대상이 되냐 아니면 바로 IP로 찔러 가지고 이제 그렇게 통신을 할 것이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도의 그 로드 밸런서 뭐 엔진엑스 요렇게 필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엔진엑스의 부하 분사는 외부 로드 밸런서가 수행을 한다. 요런 그 차이점 같은 것들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좀 보고 가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인그레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패스로 라우팅이 될지 그런 다음에 여기 데이터 플레인 쪽이 있고 여기 패스 라우팅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제 각각 서비스의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매핑되는 형태가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약 1 시간 동안 이제 쿠버네티스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쪼끔은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표가 저희가 나눠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쿠버네티스에서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참석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아서 약간은 속도감 있게 그리고 플러스 쪼끔 더 많은 내용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부터 약 15분 동안 휴식 시간 가지고 10시 50 분부터 이제 1 시간 동안 아마존 EKS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존 EKS 관련해 가지고 약 1 시간 동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EKS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EKS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를 이제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랑 이제 뒤에서
그 EKS 네트워킹, 그리고 스토리지 보안, 그리고 자원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K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주요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KS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수정하지 않고 구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기존 바닐라 쿠버네티스에서 뭔가 오픈소스 툴을 연동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손쉽게 EKS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AWS에서 관리형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일부는 AWS가 관리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커스텀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EKS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장벽을 거의 허물고 이제 웬만하면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바닐라 쿠버네티스에 있는 옵션들도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KS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쿠버네티스 마이너 버전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그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3개 버전을 지원하고 있고요. EKS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 1.21, 그리고 1.20, 그리고 1.19 이렇게 4가지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4개월, 하나의 클러스터의 그 버전에 대해서 14개월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보다 조금 더 길게 저희가 이제 그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능 신뢰성 및 보안 쿠버네티스를 위한 관리형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AWS 다양한 서비스들과 어떻게 연동하여서 그 EKS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K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배웠었던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에서 컨트롤 플레인을 완전히 이제 AWS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버든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매니지드 형태의 뭔가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컨트롤 플레인은 이렇게 AWS가 이미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드 노드 그룹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안에 다양한 그런 노드 그룹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단은 AWS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니지드 노드 그룹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드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애드온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EKS에서 이제 운영 포인트를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서비스들, 신규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그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고 이제 다수개의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이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 플레인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고 컨트롤 플레인이 있는데 만약에 이 API 서버에 이제 뭔가 부하가 돼가지고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 로드 밸런서를 두고 여러 개의 API 서버에 이렇게 로드 밸런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tcd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그런 etcd 그를 모아서 클러스터를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몇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마스터 노드는 어떤 사양의 그런 VM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구축할지, 그리고 혹은 etcd의 백업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네.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아까는 보시면 API 서버와 컨트롤러 스케줄러 그리고 etcd가 하나의 그런 컴퓨팅 스택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etcd 클러스터는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그 방법도 있고요. 그거를 쿠버네티스에서는 익스터널 etc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KS가 제가 아까 컨트롤 플레인을 AWS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방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요런 이 컨트롤 플레인들이 여기 이 로고에 있는 부분단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브커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그 EKS 그 클러스터에서 그 컨트롤 플레인이 그 명령어를 받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에 다수 개의 이런 노드 그룹들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 플레인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KS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통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따로 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NLB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API 서버 쪽과 그리고 아까 etcd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은 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이 스케일링이 자체적으로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만약에 하나의 여기 컨트롤 플레이 하나에 있는 여기 VM이 비정상적일 때는 이런 것들을 또 정상적으로 다시 올리는 그런 셀프 힐링 메커니즘도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요쪽에가 컨트롤 플레인이고 요쪽이 이렇게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보면 각각은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데이터 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운영 버든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 플레인을 구축할 때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개의 그 옵션을 옵션 중에 그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 요 3개를 다 함께 쓰실 수도 있고, 어떤 고객분들은 파게이트만 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셀프 매니지드 노드 그룹과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혼용해서 이제 구축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셀프 매니지드 노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스텀한 AMI를 제작해서 직접 그런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묶어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OS에 대한 그 기본 구성이나 아니면 패치 요런 작업들은 이제 고객분들께서 관리를 해 주시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니지드 노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의 EKS 옵티마이즈 AMI를 사용해서 이제 그런 그 새로운 AMI에 대한 배포나 아니면 구버전 AMI 제거 등 모든 이런 것들 자동화된 처리를 AWS에서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서버리스 그 컨테이너 컴퓨팅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별도로 관리하는 EC2 인스턴스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런 것들만 있으면 그 스펙에 맞춰 가지고 이제 파게이트가 배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워커 노드에 대해서 뭐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워커 노드의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라고 했었을 때 파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매니지드 노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토 스케일링 그룹 생성한 다음에 저희 EKS 클러스터랑 연결하고요. 그리고 요런 매니지드 노드 그룹에 이제 제공되는 AMI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상태를 모니터링 하다고 한 다음에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제 콘솔이나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터미널 과정에서 노드에 대한 드레인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저희가 노드에 대해서 뭐 드레인하거나 코드하는 것은 이제 특정 워커 노드가 터미네이트 될 때 더 이상 파드가 거기 안에 스케줄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AMI가 이제 업데이트할 때에는 여기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파드 디스트럭트 버짓을 지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새로운 그런 컨피규레이션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런 워커 노드들을 이제 설정을 1로 변경하면서 기존 노드 작업들 이 새로운 그 런치 컨피규레이션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1로 변경한 다음에 기존 노드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롤링 아웃으로 이렇게 없앱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위치되어 있던 파드를 이제 신버전으로 자꾸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파드 디스트럭션 버딕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파드가 그런데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가용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파드가 5개 있으면 최소 4개는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설정을 하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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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 메커니즘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플레인에서도 다양한 옵션이 있고 그리고 요 데이터 플레인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클러스터에도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렇게 구축을 하실 수 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EKS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EKS에서 뭔가 네트워킹, 쿠버네티스에서 네트워킹을 생각한다면 이제 뭐 컨테이너, 파드, 뭐 서비스 단위 라우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외부의 트래픽도 방어해야 될 요소지만 내부의 서비스 트래픽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때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MSA로 간다 하면 뭐 서킷 브레이커 등등등등 사실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요소들도 다 중요하지만 네트워킹 관련된 요소도 결국에는 많이 아셔야지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성능 좋게 이제 이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EKS에서의 네트워킹 어떤 옵션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익숙한 그림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이렇게 브릿지 통신을 할 때 그 컨테이너 단과 그다음에 워커노드 단의 IP 대역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각각의 워커노드 안에서는 이렇게 통신을 하는 것들이 무방하나 저희가 다른 워커노드 안에 있는 그런 컨테이너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신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고민이 생기죠. 저희가 이제 AWS에서는 VPC 플로우 로그스라고 해서 이제 VPC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의 공간이고 그 공간 안에 저희의 지금 데이터 플레인이나 아니면 다른 리소스들이 배포가 되죠. 그런데 여기 VPC 안에서의 그런 네트워크 흐름을 이제 로그 값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VPC 플로우 로그인데요. 이 VPC 플로우를 로그를 사용해 가지고 가시성 확보가 가능할까요? 이런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이 EC2 인스턴스 레벨에서만 그러한 것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오로치 뭔가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2 인스턴스에 부여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방화벽, 간단한 방화벽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22번 포트 열고 80번 포트 열고 443번 포트 열어라 라는 것들이 이제 시큐리티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컨테이너 자체에도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을 매핑시키고 싶을 텐데 그런 보안 정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내렸었을 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 상태가 구축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그리고 AWS에서 이왕 쓰는 거면 AWS 네이티브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 VPC CNI 플러그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VPC CNI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드는 VPC와 동일한 IP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KS에서 그런 네트워크 옵션에서 디폴트는 이제 VPC CNI이지만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칼리코나 다른 걸로 대체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로 조금 설명드리는 것은 모호할 수 있으니까 바로 뒤에서부터 이제 VPC CNI 네트워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VPC CNI가 있고, 네, 프라이머리 IP와 이렇게 세컨더리 IP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EC2 인스턴스에서 저희가 보통 하나의 그런 EC2 인스턴스에 예를 들어 가지고 ENI를 몇 개 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ENI마다 IP를 몇 개 할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세컨더리 IP 통해 가지고 여기 컨테이너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통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1에서 4로 갈 때에는 결국에는 똑같은 IP 대역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와 같이 소스 IP, 뭐 아우터 IP 이런 거 없이 그냥 마치 이러한 컨테이너 자체도, 즉 파드 자체도 EC2 인스턴스처럼 사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EKS에서 이제 신규 노드 추가할 때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ENI와 IP를 이제 할당을 하고, 네, 그런 일련의 작업들 통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그런 것들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에 새로운 파드를 추가할 때의 그런 흐름을 보시면 여기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라이머리 IP 주소, 사용 중인 IP 주소 있고, 그리고 새로운 파드 추가하면 결국엔 미사용된 IP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IP를 관리하는 그런 그 데모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그 메커니즘들이 다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네, 파드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컨트롤 플레인에서 파드 스케줄링 하고, 그 다음에 큐블렛이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IP 어드민 쪽에서 이제 파드 추가하고, 그 다음에 미사용 IP를 할당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결국 워커노드에 새로운 파드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에서 연장선에서 사실 그 파드에 있어서 파드의 IP 할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IP 부족 현상은 많은 고객분들이 기존에 질문을 주시기도 했었고 이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희가 과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 매핑할 수 있는 ENI 개수, 그리고 ENI당 지원하는 IP 개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특정 공식을 더해서 이제 파드가 맥스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었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이트로 시스템 기반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노드당 가용 IP 주소 총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이트 페이퍼 저희 보시면 어떤 옵션들 취하면 이렇게 이 IP 주소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IP가 어디 노드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 클라우드 워치랑 연동해서 특정 파드에서 그 기능을 해가지고 그 값을 이제 클라우드 워치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IP가 어디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 특히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이렇게 ALB를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LB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워커노드에 거친 다음에 특정 파드로 간다면, IP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파드에 찔러가지고 그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는 형태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케이스에서 이제 저희가 그 연구 스토리지 사용할 수 있는, 퍼시스턴트 볼륨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래와 같이 이제 뭐 아마존 EBS CSI 드라이버, 그리고 아마존 EFS CSI 드라이버, 혹은 아마존 FX4 로스터 CSI 드라이버 이런 것들 설치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 파드가 종료된 후 이제 다시 시작되면서 다른 AWS 가용 영역이 시작되더라도 이제 뭔가 그 데이터를 읽고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E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는 것을 권고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근데 EFS가 조금 부담스럽고 저희는 EBS 볼륨으로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관련된 성격의 파드는 이제 뭐 노드 어피니티 같은 것을 통해서 그 EBS 그 볼륨이 있는 그 위치에만 이제 그 파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정들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네, 혜진님. ALB랑 ELB 같은 NLB랑 ALB 같은 경우에는 ALB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저희가 L7에서의 그런 로드 밸런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NLB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서 이제 L4에 있는 로드 밸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LB는 L7 그리고 NLB는 L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EFS CSI 드라이버가 파게이트 서택에 설치되고 이제 그 EFS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 뭐 드라이버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뭐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CSI를 통해서 사용자의 스토리지 연결, 그러니까 즉 어떤 스토리지건 그런 플러그인만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토리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볼륨에 대한 요건, 예를 들면 사이즈, SSD, 디스크, 타입만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요청 시에 이 요건에 맞는 PV가 할당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I를 쓰시면 사용자의 스토리지 연결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PV와 PVC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각각의 파드에 볼륨들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EBS 볼륨을 선택하는 것이 좋냐라고 했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워크로드의 그런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자료 참고하시라고 간단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IOPS가 얼마나 이제 많이 요구되냐, 혹은 처리량이 더 많이 요구되냐,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또 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은 GP2, GP3 타입인데, 이 GP3 타입이 어떻게 보면 GP2보다 조금 더 개선된 형태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GP3를 이제 그 EBS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요즘 근래 들어서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FS는 결국 NAS처럼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EFS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에이지에 걸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제 가용성도 높고 용량도 미리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마운트 타겟팅만 이렇게 해준다면 결국에는 파드가 여기서 터미네이트 됐다가 다른 곳에 뜬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EFS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EBS 볼륨과 EFS 볼륨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WS에서는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스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EC2를 사용하시면 그 EC2 밑단에 있는 모든 인프라 영역은 AWS가 관리를 하고 그 위에 있는 영역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접근 권한도 없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이제 보안이나 다른 영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 공유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셀프 매니지드 노드 그룹을 사용을 하시면 여기 이제 컨트롤 플레이만 AWS에서 관리하고 이제 나머지 워커 노드 땅 같은 경우에 뭐 OS 패치 같은 것들 시작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필요한 것들 등등등등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매니지드 노드 그룹으로 가면 이제 저희가 뭐 버그 패치 같은 것들도 이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OS나 아니면 이게 뭐 큐블렛, 뭐 AMI 컨피그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AWS가 최신화된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스택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게이트로 가면 저기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더 추상화되어서 컨테이너 런타임까지도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많은 영역이 AWS가 그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을 관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 장표에서 참고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데이터 플레인에 따라서 운영 버든을 줄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각각의 다른 책임 공유 모델이 있다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쿠버네티스 온 AWS 즉 사실은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제 세션 듣고 지금도 세션을 듣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컴퓨팅 리소스, 스토리지 리소스, 네트워크 등등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들이 총망라되어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하나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AWS에서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환경을 구축한다면 당연히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등등등등을 쉽게 연동한다면 조금 더 관리를 줄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빨리 구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 직장에서 그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이렇게 구축해서 사용했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각각의 마스터 노드들이 이제 어떤 그런 VM 스펙을 가져야 될지 그런 것도 다 산정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서버 팀에다 보내 가지고 그런 서버 받아 가지고 이제 연결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스토리지 같은 것들도 이제 그 관리하는 다른 팀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할당해 달라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막 하면서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인 그런 디폴트 인프라들은 이미 다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인프라적인 클러스터 구성 요소들을 구축하는 데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AM이라고 해서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AWS에서 인증과 인과 관련된 권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IAM인데요. 이제 그런 것 IAM을 통해서도 이제 다양하게 네, AW 쿠버네티스 안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연동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는 어센티케이션을 자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고 오서라이제이션만 수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센티케이션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IA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쿠버네티스 액션을 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쿠버커트 명령어를 내리는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이제 AWS IAM 어센티케이터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명령을 내릴 때 토큰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물고 그 다음에 큐브커트 명령을 내린 것들 함께 이렇게 API 서버로 가고요. 그러면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AWS IAM 어센티케이션 서버가 요것을 받은 다음에 그 AWS의 그 STS 쪽에다가 이제 아이덴티티를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인증이 되면 다시 값을 받은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유저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요런 값들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요 윗부분에서 인증이 끝났다면 그 밑단에는 인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큐브커트 어플라이 마이너스 F 어쩌고 해가지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니? 라는 그 권한까지 확인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성립이 되면 이제 allow를 통해 가지고 결과값을 보여주는 형태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잘 이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IAM Role for 서비스 어카운트입니다. 제가 아까 서비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파드가 특정 권한,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이제 부여하는 그런 오브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AWS에서 제공하는 IAM 역할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절차가 내가 OIDC에 그 LDAP 등록하는 거, 그리고 당연히 어떤 롤을 할 건지 생성하는 거, 그리고 이 롤에 어떤 폴리시를 넣을 건지 할당하고, 그런 다음에 쿠버네티스 그런 그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그 서비스 어카운트 노테이션에다가 어노테이션에다가 이제 관련된 것들을 매핑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든 그런 그 파드 같은 경우에는 요 파드는 S3에 있는 오브젝트만 읽어 가지고 결과값을 내줘. 아니면 요 파드는 다이나모의 DB에 있는 것들을 이제 쓸 줄 알아야 돼. 요런 것들, 이런 폴리시들을 할당시킨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어카운트에 매핑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제 IRSA 할당과 관계없이 각각의 파드는 워커노드에 할당되어 있는 인스턴스 롤에 접근해서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스턴스 자체에 그런 저희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쿠버네티스에서 그런 제공하는 기능들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에 되게 민감하신 고객분들이 막 포트도 최소한만 열고 그리고 모든 것도 다 디나이 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막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모르는 백단에서 이제 각자 데이터를 받고 쓰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요 두 개의 주의사항들은 체크하신 다음에 검증해 보시고 그러고 이제 서비스를 디플로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엔드포인트가 이제 다양한 종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 값은 이제 퍼블릭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큐브커트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의 다른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명령어를 받고 그다음에 그 명령을 이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텀 VPC 자원들은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뭐 컨트롤 플레인에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원천 봉쇄해 놓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큐브커트 명령어를 이제 보내는 사용자들도 결국에는 여기 안에 인터넷 공간이 아닌 요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런 명령들을 내리고 받고 흐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보통 보안 같은 거 그리고 우리는 원래 프라이빗 그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인터넷에 다 익스포즈하는 거는 보안상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프라이빗 그 엔드포인트를 구축해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팔리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그레스, 이그레스 설정을 하고 그리고 뭐 포트 이런 거 어떤 거 할지 이런 그런 설정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폴리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VPC CNI 설명하면서 이제 각각의 파드의 시큐리티 그룹을 이제 기존의 오버레이 네트워크에서는 부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VPC CNI가 만들어진 계기 중에서 조금 더 AWS 네이티브하게 마치 파드도 EC2 자원처럼 그렇게 만들었자 해가지고 이제 그 VPC CNI 플러그인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파드 딴에도
파드도 하나의 이제 워크노드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파드 자체에도 시큐리티 그룹을 매핑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은 제가 아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워커노드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방화벽 같은 거다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그 각각 붙어 있는 ENI에 결국에는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요 시큐리티 그룹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요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어떻게 보면 이 워커노드에 붙어 있는 ENI에 어떤 포트를 열어줄 건지 막을 건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방금 칼리코에서 네트워크 폴리시라는 별개로 이렇게 동작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파드도 특정 포트만 열어주고 닫고 싶을 때 이런 시큐리티 그룹볼 파드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2개 정도 챕터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EKS에서 이제 스케일링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것들은 파드 단에서의 그런 오토 스케일링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런 파드들이 다 차버려가지고 더 이상 뭔가 그 파드들이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는 워커노드의 그런 스펙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라고 말씀드렸고, AWS에서는 이제 작년 리인벤트 때 나왔는데 카펜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토 스케일러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런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오픈 소스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봤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흐름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오토 스케일링 그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뭔가 스케일 인아웃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컴퓨팅 플랫 그 API에 바로 찔러 가지고 이제 이 언스케줄드 파드를 이제 배치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 대비 좀 더 빠르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처음 리인벤트 발표했을 때는 0.5 버전이었었는데 지금 아마 버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막 QoS 설명드리면서 우선순위가 낮은 그런 그 파드 뒀다가 나중에 그 특정 파드가 올라오려고 하면 걔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면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실현시키는 그런 방법을 구현하지 않고도 이제 카펜터를 통해 가지고 더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엔진엑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었을 때도 더 빠르게 이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보다 더 빨리 이렇게 스케일 아웃이 됐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카펜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그리고 특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드를 한번 실제로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뒤에 실습에서 EKS 클러스터를 배포를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인프라에서 코드라고 해가지고 AWS에서 제공하는 IAC 툴인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AWS CDK를 통해서 이제 EKS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EKS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 뭔가 EKS 클러스터 안에서 운영이나 뭔가 관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CLI인데 이 EKS CTL을 통해서도 이제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오픈소스 툴, 테라폼, 플루미, 렌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EKS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KS 그 CTL로 만약에 저희가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에는 이제 간단하게 CLI로 이렇게 타이핑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야물 파일을 만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리전에다가 배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가용 영역에 매니지드 노드 그룹은 몇 개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명시한 다음에 큐브커트 크리에이트 클러스터 -f에서 이 야물 파일을 통해서 딱 배포를 시작하시면 한 20분 정도 뒤에 그 모든 그 구성 요소들이 다 프로비저닝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EKS 같은 경우에는 뭐 웹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할 때 혹은 머신러닝에서 그런 모델을 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빠르게 스케일 인아웃 할 때 혹은 이제 뭐 젠킨스나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그런 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게임 플랫폼 네 게임 인더스트리에서도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게임 플랫폼 같은 것들 혹은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등 결국에는 컨테이너의 그런 빠르게 스케일 인아웃하고 그리고 애자일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많은 그런 업계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가 오케스트레이션 툴에서 굉장히 그 입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분들이 쿠버네티스를 검토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EK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을 AWS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버든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AWS 리소스 아까 말씀드린 IAM, EBS, EFS 혹은 뭐 EC2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런 그 타입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다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필요한 리소스를 이제 적절하게 골라서 맞춤화되게 구축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파악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지금 말씀드릴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장표 드리는 부분에서 이제 관련 서비스들도 조금 첨부했습니다. 여기는 아마존 ECR이라고 해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고 그 특정 어디 리모트 저장소에 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아마존 ECR에서 이제 프라이빗 레파지토리 혹은 퍼블릭 레파지토리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 취약성 스캐닝 기능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다양한 CI/CD 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니터링을 위한 클라우드 워치,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릴 컨테이너 인사이트, 그리고 로그 라우팅하는 기능인 파울리어 렌즈,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트래킹할지 그 예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AWS 엑스레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언트 비트 같은 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로그를 라우팅하면 이 플루언트 비트는 오픈 소스죠. 근데 저희가 AWS에서 바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이제 아까 사이드카 형태로 이렇게 로그 라우터를 해서 보낼 수도 있고 가지고 로그를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받는 처리를 한 다음에 S3에 저장하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제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아세나 같은 걸로 쿼리를 날려가지고 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관리형 관측 서비스로 저희가 로그도 수집할 수 있고 매트릭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트레이싱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드 레벨로도 볼 수 있고 워커노드 레벨도 될 수 있고 다양한 레벨에서의 그런 CPU나 뭐 메모리 그리고 그래서 샘플 예제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그런 EKS에서 클러스터에서 즉 각각 오브젝트들이 어떤 하이라키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EKS 서비스 단위로 했었을 때 CPU, 메모리, 네트워크 그런 것들 유틸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에버리지 퍼포먼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로 가면 지금 나의 로그들이 어떤 게 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도 확인하시겠지만 최근에 EKS 콘솔 안에서 마치 기존에 사용하시던 쿠버네티스 대시보드처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UI적으로 좀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통 저희 AWS 서비스는 로드맵을 오픈하지 않는데 EKS나 E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맵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원하시는 기능들이 지금 언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진행 상태 같은 것들도 이제 공공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AWS는 사실은 이러한 EKS가 쿠버네티스와 최대한 이제 결이 똑같도록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아까 CSI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오토스케일러 그리고 말씀드린 카펜터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다른 곳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장표 나눠드리면서 이제 유용한 링크들 몇 개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EKS 베스트 프랙티스 관련된 내용, 그리고 워크샵 페이지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옵저버빌러티라고 해서 뭐 매트릭 그리고 트레이싱 로그 값들을 한 번에 이렇게 보면서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비저빌러티를 잘 가져가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워크샵에도 EKS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도 첨부했고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 팀에서 각각 각 서비스들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데모도 설명하는 이제 Containers from the Couch라는 유튜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쭉 준비했습니다.